자, 우크라이나가 지난 여름부터 전개했던 반격전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지금 소모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차 대전식 참호전으로 흐를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습니까?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1,000km 넘는 전선에 맞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주에 형성된 곳에 1,000km 정도의 이상의 어떤 전선을 맞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남부 지역에 보시면은 헤르손주에 보면 드네프로강 하구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계속 도하를 해가지고 교도부를 형성해서 러시아의 군의 어떤 진지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동부 지역에서는 바크무트 옆에 보면은 그 아우디우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버티고 있는데 네. 위아래로 해서 러시아군이 이제 포위 공격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이외에는 거의 전선이 계속해서 고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금방 무너질 거라는 예견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꽤 이제 버틴 거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이런 와중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이른바 벌떼 드론 작전이었는데요. 이 작전에 효과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현대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 전쟁 초기에는 뭐 드론 동호회가 모여서 민간용 드론을 민수용 드론을 이제 개조를 해서 목숨 걸고 이제 정찰로 가져간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은요. 이제 이거 진짜 정말 유용하다. 이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분대 수준에서 운용을 하는 그런 보편적 편제 장비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정부의 그 디지털 전환부 여기가 드론군, 네. 아미업 드론스 드론군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요. 한 80여 개 정도의 민간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드론하고 부품을 공급을 받고 드론 운용자 교육을 하는데 2024년 말까지 2만 명의 운용자를 배출한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민수용 드론을 적극 활용해서 뭐 정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타격에도 쓰고 있는데 FPV 드론, 그러니까 펄스 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마치 우리가 경경 레이싱 드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서 조종하면서 이제 가는 그야말로 유도 정밀 유도 미사일이 날아서 이제 공격을 하듯 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드론 전쟁의 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드론이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네. 한 매달 5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리포트도 있고요. 하루에 300에서 500대 매달 10,000대에서 15,000대 정도의 드론을 이런 그 실제 공격이나 작전 속에서 소진을 해 나가고 있다. 없어지는 거군요. 네, 예.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아까 스웜 어택 그러니까 소위 벌떼 드론 작전. 초기에는 좀 전술적 효과를 좀 거두고 그다음에 전략적 이점까지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하는 러시아도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드론 전술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전략적 우위까지 점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약점을 바로 이런 드론 전력으로 상쇄해 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어려운 것이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내년에 해외 나가 있는 남성들까지 징집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병력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뭐 외신에 따르면은 많게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15만 명의 전상자가 발생했다. 네. 반면에 또 러시아는 25만 명까지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지만은 최초에 이제 투입됐던 현역들이 거의 다 이제 예비역으로 대체가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좀 지긋이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걸 보게 되면은 양국의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내년 초에 뭐 50만 명을 다시 뭐 징집을 하겠다, 동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내부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인원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동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양의 차이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공식적인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 4천만 명이 좀 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명 정도가 돼요. 차이가 많이 예. 나네요. 그런데 이 전선은 뭐냐면 소모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병력을 집어넣었을 때
피해가 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페드로포 장관, 그러니까 그 미하일로 페드로포 장관이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거든요. 네.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선을 유지하겠지만은 드론을 이제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요소로 봐서 비적적 전투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러시아는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수가 여기서 없죠. 계속 버텨서 네. 최대한 많은 그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력을 투입을 하되 이렇게 드론과 같이 융복합해서 이제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투를 이끌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착 상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시간을 번 거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전력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빙성이 높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푸틴의 어떤 자세가 바뀌어졌거든요. 공손한 자세에서 이제 거만한 자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의 전력이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어떤 투입되는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적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계속 공격해서 그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야 되는 입장이고, 푸틴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해 들어가서 지키기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방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적은 병력을 지뢰지대와 함께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인원들을 뒤쪽에 빼가지고 재편성과 재조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휘 구조를 여단에서 사단, 그다음에 군단까지 이어지는 것을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푸틴의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동우크라이나와 서우크라이나가 갈라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이 되고 어느 정도는 거기를 통해하고 다시 거점을 통해서 하이브리드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영향이 확산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푸틴이 되게 즐거워하고 있고 어깨가 쫙 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참 슬픈 것 같은 게 그 뭐 인구가 3.5배 차이 난다고 얘기하셨지만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인격체잖아요. 네네. 이렇게 전쟁 상황이 되니까 숫자로 매겨지는 거, 총알도 아니고 그게 네네. 굉장히 슬픕니다. 근데 미국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 공화당이 반대를 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네. 중단할까요? 12월 초에 이제 80조 원 정도가량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담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안. 그러니까 미국은 매년 이렇게 법안 형식으로 해서 이 예산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제 이 제출한 이것이 공화당의 반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왜 반대하냐? 지금 우크라이나 신경 쓸 때냐? 우리나라부터 먼저 신경 쓰자. 특히나 이제 공화당은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시절에 네. 소위 아메리칸 퍼스트를 얘기하면서 특히 이런 그 국경 지역, 멕시코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이런 인원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경 방벽 문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심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솔직히 이 부분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이거 국경부터 강화해야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돈 쓰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걸고 넘어간 겁니다. 이 공화당 결국 이 입장 안 바뀔 거고요. 아마 내년 대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내밀 텐데 결국은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그러니까 일부 그런 국경 지역의 경배를 강화하는 그런 정도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아예 당선 진짜 되면 어떡해요? 바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당장 바이든 정부는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은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동맹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한 자세를 보여왔기 우리한테도 때문에 그런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원 비용을 진짜 급격히 낮추거나 아예 지원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만약에 아주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아예 끊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발을 빼고 러시아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권위주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 힘을 받아서 밑에는 중국도 지금 현재 미중 패권 전략을 하고 있는데 힘을 받아서 모멘텀을 해가지고 태평양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이 미국에 대한 여론이 여태까지 형님이었는데 안 좋아하겠죠. 네. 그럼 트럼프가 잘하는 거 뭐가 있죠? 같이 하자 같이 하면서 하자. 이제 살포시 우리는 자기의 어떤 미국의 포션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어떤 너도 부담을 분담해라. 더 많이 하는 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까지 가 봤을 때 그 안에서 이런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수사적인 표현을 잘 보게 되면은 향배가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은 끊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9월에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12월에도 달려가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얘기할 때 공화당 측에서도 이제 독대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놀랍기도 하고 약간 화가 나기도 했어요. 러시아가 올해 2분기 플러스 경제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 돌아선 것들이 많은데 야 이렇게 되면은 뭐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한들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4분기 동안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2분기에 4.9% 성장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그 성장세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요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국내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대규모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동원이라든가 물자 생산이 있잖아요. 내수가 이제 활성화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제사회의 어떤 결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 실리 때문에 빗겨나간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라든가 중국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값싼 어떤 천연가스하고 그다음에 석유를 이제 수입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출량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이 일어나니까 유가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유가라든가 천연가스의 어떤 가격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4분기 동안 역전 성장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풀어지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국제사회도 어떤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피와 살을 이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피로도가 쌓인단 말입니다. 네. 그것이 1년 이상 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주요 메이저급에 있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국제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이후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어떻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이용할 측면이 있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친러 국가들도 있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뭐 무역 수출 수입 규모를 늘렸다든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소위 칠러 국가들이 그 러시아에 대한 금수에 있어서 일종의 그 다른 제3의 루트로 활용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튀르키예, 그다음에 중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런 데가 소위 그 러시아의 물동량의 창구로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대러 물동량이 증가를 했는데 뭐 당장 보면은 전쟁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이거 뭐 엄청난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러시아 경제가 어쨌거나 전시 경제 상황 속에서 계속 되려 나름의 어떤 힘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시 경제 체제가 되면은 정부 재정 지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런 겁니다. 정부 재정 지출 늘어나니까요. 지금 기업들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특히나 경제 자체가 완전 고용에 거의 가까운 상황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2024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푸틴 입장에서는 돈 풀어야지. 자꾸 돈을 최대한 저걸 하면서 이제 성장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023년 이 성장 이게 IMF 기준에 따르면 원래 이제 이전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라고 하다가 2.2%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그것보다는 살짝 좀 둔화된 1.2%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 자 어쨌거나 이 경제는 굉장히 푸틴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내년에 그 러시아 대선이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한데 푸틴이 5번째 출마를 해요. 저도 이게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푸틴이 어떨 땐 대통령 하다가 총리로 잠깐 빠졌다니 이게 뭐 대통령인지 총리인지 황제인지 저 그 명칭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장기 집권의 길이 이제 열린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쟁에 대해서 강경 입장 고수하는 것도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결국 푸틴의 장기 집권을 위한 큰 그림 중에 하나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푸틴이 이제 1999년 그 소위 총리로 중앙정계에서 화려하게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 계속 문제 일으킨 체첸 공화국을 강경히 진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체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자 러시아를 지키는 지도자다. 러시아의 수호자,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 이게 푸틴의 정치적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장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나무세티아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나무세티아 전쟁 일으키면서 자 소위 러시아를 그간 고립시키고 막 이렇게 깔아온 서구 유럽, 야 너희하고 우리가 정면으로 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위 그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을 해. 야, 우리 이런 거 절대 허용을 못 한다라고 하면서 조지아의 안에 있는 비승인 그 친러 지역인 나모세티아 여기를 공화국으로 독립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의 그 영토로 만든 거하고 마찬가지의 일이고요. 2012년 이때 이제 대통령 3선을 했습니다. 잠깐 총리로 빠진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연임에 제한이 걸리니까 잠깐 총리로 빠지고 이제 앞에 그 허수아비를 내세우고 이제 있었던 것인데 삼선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정치적 반대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해서 시위를 계속해요. 이게 소위 이제 볼로트나야 시위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시위인데 이게 네. 2013년까지 계속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2014년에 크림반도를 장악하면서 야 봐라 나는 이렇게 넓혀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2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전쟁이 커서 그런 거거든요. 큰 전쟁을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푸틴의 정체성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슬프네요.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어떻습니까? 권위주의 국가에서 지도자 행동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뭐 일부 이제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리더십은 없고 영도력은 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철저한 계산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김정은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이 지금 자신감에 차 있어요. 차 있는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에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 분산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 보게 되면 최초에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때 드론을 잘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러시아 그걸 배워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장상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양측이 전선을 대놓고 있는데 드론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전선으로부터 후방 10km까지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호 전자전 장비가 이렇게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네. 드론 사용이 이제 제한되는데 여기서 푸틴이 한마디를 합니다. 모든 전차와 장갑차에 소형 전자전 장비인 렛속을 달아라 하는 겁니다. 그 렛속이 전차하고 장갑차의 상판이나 후미에 달려 있어서 들어오는 이제 그 드론들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전선에서 유지를 하다가 전자 장비로 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강점인 드론을 다 무력화시키고 전술적인 승리를 계속해서 3월 17일 날 있을 대선까지 끌고 나가겠다. 그러면 고착장 전선에서의 전술적 승리는 정치적 협상력과 어떤 리더십을 강화시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쫙 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북유럽 국가와 인접한 북극에서 또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인접한 북유럽 국가들과 방위 협정을 체결하면서 대러시아 방어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 러시아의 위협, 북유럽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사실은 북극의 지정학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건데 뭐 안보와 경제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뭐 경제적 측면을 보면은 지구 온난화 돼가지고 빙하가 녹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쪽에 쇠빙선이 막 여러 대가 동원돼야지 겨우 길을 틀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이 선박이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항로가 열린다. 남쪽으로 넓게 돌아가지 않고 북쪽으로 곧바로 가로질러 간다. 기름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이거는 엄청난 경제적 그 이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녹으면서 내려가면서 이 접촉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니까 여기서 석유, 천연가스 매장지대 발견이 되고요. 결국 이렇게 새로운 이권이 생긴다. 이거는 뭐냐? 새로운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북극 군사력 건설이 서방에 비해서 10년 정도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 새로운 위협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미 존재했던 위협인데 어찌 보면 그간 유럽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경제적인 루트가 이제 뭐랄까 새로운 어떤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환태평양에 있는 지역들은 그쪽 지역을 다 활용하려고 할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역이 다 그 러시아 영토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러시아가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이제 그 러시아의 함대가 그 태평양 함대가 있죠. 그게 이제 여차하면은 남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가게 되면 북유럽에 어떤 우발상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가 이 북극 지역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핵추진 세빙선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얘네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밑에 있는 해저 지형이라든가, 그다음 빙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어떤 분석도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형과 지리가 밝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경쟁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미일 사이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푸틴이 한미일 밀착을 아시아판 나토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예. 저는 일단은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러시아는 이미 적대적 국가로 우리를 보고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북한과 직접적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길은 정해졌다. 그렇죠. 이미. 이미 그 러시아는 우리가 굉장히 대응을 강하게 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을 팔고 나왔는데 14만 원에 팔았어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말이 판 거지 사실상 뺏긴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상근 박사님은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미일과 북중러의 어떤 대립구도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게 안보 블록화가 되고 있는 건데, 안보 블록화는 뭘 따라오게 하냐면은 이제 경제 블록화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수출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좀 뭐랄까 국가 이익 차원에서 양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저희가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세밀하게 고려할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대립이 강화된 곳에서는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손수 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좀 약간의 어떤 화해 무드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통제하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공급망도 통제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것은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양측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심할 때는 안보 블록화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뭐 물자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장비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느 나라에서 대체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대체 국가라든가 대체 지역을 명확하게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그 최악의 경우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